여러분, 1996년 미국 몬태나주 그레이트 폴스라는 곳의 경찰서로 한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저희 아이 잭이 실종이 된 것 같아요. 좀 찾아주세요. 10살이었던 잭, 이 잭의 엄마가 직접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아들이 아침에 학교 간다 하고 집을 나섰는데 학교에서 아이가 오지 않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땡땡이 친 줄 알고 뭐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잭의 친구들 집까지 다 연락을 해보고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아요. 뭔가 이상합니다. 옆에가 실제 잭의 사진이에요. 이 사건에 2명의 형사분이 붙었습니다. 한 명은 실종사건 전담 형사 샘, 그리고 또 한 명은 아동 전문 담당 형사 파머. 이렇게 2명이 붙어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10살이었던 어린 잭은요, 사건 당일 아침 학교 등교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평소랑 같았다. 그날 입고 있었던 옷은요, 운동화에 초록 무늬가 있는 청색 재킷. 이 잭이라는 아이는요, 왕따를 당했다던가 그런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고요. 어딜 가나 인기가 많았던 아이였다고 해요. 경찰은요, 곧바로 골목, 그리고 공원, 그리고 빈집, 인근 숲속들을 위주로 순찰대를 보내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 잭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들은요, 이 잭의 실종 사건을 뉴스에도 내보냈고요. 신문, 라디오에도 보도했습니다. 전단지도 수만 장을 만들어서 뿌렸어요. 그러니까 사방에 알린 거예요. 잭이 실종된 지 24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형사분들은 좀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납치를 당한 게 아니고서야 갑자기 이렇게 흔적도 없이 10살 된 애가 사라질 리가 없으니까. 수사를 진행하던 어느 날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가 잭을 납치한 납치범이라고 자백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내가 납치했습니다. 그 사람은요, 트럭 기사였는데 형사가 딱 오니까 하는 소리가 막 10살짜리 남자애랑 이렇게 했다는 둥 저렇게 했다는 둥 입에 담기도 더러운 되게 잭과 연관된 성적인 얘기를 막 나불나불 대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경찰은 물었어요. 아이는 그럼 어디에 있냐고. 아이 어디 있는지 부르라고, 이 더러운 새끼야.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잭은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당신 편하게 해줄 생각 없어요. 잭한테도 편하게 해주지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또 쓸데없는 소리를 나불나불 댄 거죠. 납치했다면서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바로 경찰은요, 이 트럭 기사의 트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트럭 안에서나 이 자의 집안에서나 어디에서도 이 잭의 납치를 연결지을 만한 어떠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와. 거기다가 웬걸 집중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 새끼 이거 잭이 사라지던 날 그레이트 폴스에서 800km 떨어진 워싱턴주 스포케인이라는 곳에 있었네. 그러니까 잭이 사라진 날 이놈 그레이트 폴스에 없었던 거예요. 즉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기가 납치한 게 아닌데 자기가 납치한 거라고. 아니 도대체 왜? 당시에 이 트럭 기사를 만났던 샘 형사분은요, 진짜 수사를 하다 보면은 별의별 미친놈들을 다 만나게 되는데 이놈 또한 그냥 미친놈이었다고. 이 형사 샘은요, 수사를 밤 늦게까지 하다가 출출해져가지고 경찰들이 점심시간대나 자주 이용하는 햄버거 가게에 들렸습니다. 야식으로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수사하려고. 당연히 이 햄버거 가게 주인과도 굉장히 친분이 있었어요. 이 샘 형사 이외에도요, 경찰들이 자주 이용하는 햄버거집이었기 때문에 이 가게 사장은 여러 경찰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햄버거를 사면서 이 사장이랑 이 샘 형사분이랑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이 햄버거 사장이
아유, 요새 아이 하나 실종돼가지고 걔 찾는 게 장난 아니라면서요? 아유, 그 아이 정말 안 됐어요. 아유, 그쵸. 사이코한테 잡혀간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뭐, 단서는 찾았어요? 아유, 아니요. 아직도 찾고 있어요. 말 나온 김에 뭔가 소문이라도 듣게 되면 알려줘요. 아, 알겠습니다. 아이 전단지 한 장 주세요. 가게 앞에다가 붙여놓을게요. 아이를 빨리 찾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렇게 이 샘 형사분은요, 햄버거 가게에 잭의 실종 전단지를 주고 갑니다. 사실 이 잭이 실종된 이 시점이요, 이미 3명의 아이가 더 실종이 된 상태였어요. 한 명은 이 잭과 비슷한 나이 또래였고, 나머지 2명은 약간 더 잭보다 더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경찰 측에서 비상이 걸린 거죠. 트럭 기사가 범인이 아니다라는 게 밝혀지고 상당 기간 수사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웃 사람 한 명이 경찰서를 찾아온 거예요. 아, 이게 단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잭이 실종되기 전날에 잭의 집에서 엄청 큰 고함 소리가 많이 났었어요. 뭔가 대판 싸우는 것 같은? 당시에는 별다른 생각을 못했는데 그 후에 애가 사라졌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10살이었던 잭은요,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던 아이였어요. 실종 전날 싸움 소리가 크게 들렸다면 그거는 제3자와 엄마 간의 싸움이었거나 아니면 아들인 잭과 엄마 간의 싸움이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형사 샘과 파머, 이 2사람은요, 바로 잭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한테 물었어요. 잭이랑 사건 전날 싸우셨다면서요. 그런데 그건 왜 저희한테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아니, 그거야 뭐 그때 크게 싸운 게 아니었으니까요. 별 싸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웃 사람들 말로는 고함 소리도 나고 막 벽 치는 소리도 나고 뭔가 심상치 않았다고 하던데?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말했잖아요. 아침에 학교 등교시킬 때 그때 본 게 마지막이라고요. 어머니, 그날 아침에 어머니 빼고는 잭을 본 사람이 없어요. 사건 전날 이 집에서 큰 소리가 났고 다음날 잭이 이 집을 나선 후 잭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 밤새 집에 있다가 학교에 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경찰은요, 바로 잭의 집 안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냄새를 감지하는 경찰견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이 집 안을 샅샅이 다 뒤진 거예요. 그런데 이 경찰견이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 제일 밑부분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부분에 시신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집 바로 뒤편의 한 쓰레기통에서 빨간 피 같은 게 묻어있는 카펫이 발견이 됐네. 아, 이 엄마 뭐가 있구나.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이 엄마가 잭과 싸우면서 잭을 때렸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계단 밑으로 굴러 사고사를 당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 후에 당황한 이 엄마가 시신을 처리한 게 아닐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날 실종 신고를 했던 게 아니었을까. 이 샘과 파머 형사, 이 2사람은요, 바로 이 엄마를 경찰서로 소환했어요. 그리고 바로 형사 파머의 주도 아래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했습니다. 잭과 사건 전날 싸우셨습니까? 혹시 잭을 때렸어요? 당신이 아들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사고사였나요? 이 말에 엄마는요, 억울하다고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 파머 형사는 아동 사건을 많이 다뤘었다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이 엄마가 범인이 맞아 보이는 거예요. 느낌이 딱 왔어. 이 엄마가 범인 같아. 그러니까 막 밀어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엄마가 내가 죽인 거 아니라고요. 잭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다고요. 내 아들은 안 찾아주고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럼 잭을 어디 가서 찾을까요? 당신은 잭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알려줘요. 당신이 아들을 죽였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파머는요, 이 잭의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다, 이 엄마가 범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샘 형사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두 형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파머 형사는 모든 증거가 저 여자로 연결되고 있잖아. 저 여자가 범인이라잖아. 거짓말 탐지기도 거짓말하는 걸로 나왔다고. 아들을 죽였는지 물을 때마다 저 여자는 거짓말을 했어. 이걸로 말 다 한 거 아니겠나. 이 여자가 범인이다. 하지만 이 샘 형사는요, 압박감이 심했잖아. 안 그래도 편치 않을 텐데 네가 죽였다는 듯이 계속 몰아붙였잖아.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이 샘 형사분이 봤을 때는 이 엄마의 반응이 아무리 봐도 자기가 죽인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졌던 거예요.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경찰의 생각인 거죠. 느낌. 경찰은요, 성범죄 전과나 혐의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별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요, 잭의 집에서 발견했던, 그러니까 잭의 집 뒤편 그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던 피 같은 게 묻어 있었던 카펫, 이 카펫을 조사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피가 아닌 거예요. 그냥 빨간 액체. 결론적으로는 이 잭의 집 안에서 아무것도 단서가 될 만한 게 안 나온 겁니다. 싸운 흔적도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결과에도요, 이 파머 형사분은 쉽게 이 잭의 엄마를 의심하는 끈을 놓지 못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엄마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진짜 제가 여러 사건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주 언급했었던, 경찰들이 가끔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서 다른 가능성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큰 단서를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이 딱 그 짝인 거예요. 똑같은 사실, 사건을 놓고도 함께 수사하는 두 형사의 해석이 다른 겁니다. 사건 당일 이 잭은요, 평소처럼 등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 잭은 자주 등교할 때 이용하는 골목길로 걸어갔어요. 이 골목길은요, 평소에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골목길이었습니다. 왜? 학교로 가는 지름길이었거든요. 경찰이 이 지름길을 이용하는 어린 아이들을 탐문 수사를 한 결과, 잭이 실종된 당일날 아침에 잭을 봤었다는 한 어린 아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목격자죠. 그 아이는요, 그날 학교 등교하다가 잭을 봤었어요. 그때 어떤 경찰관이랑 이 골목길에 같이 있던데, 경찰관이랑 잭이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샘 형사분은요, 바로 잭이 실종된 당일 아침에 학교 부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있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장소에 나간 경찰이 없어. 그러면 잭이 그때 얘기하고 있었다는 경찰은 누구지? 혹시 경찰관들이나 아니면 경찰관이었던 사람 중에 소아 성애자가 있나? 그 골목길을 샅샅이 뒤진 결과 골목길의 한 쓰레기통에서 실종 당일 잭이 입었던 옷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형사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파머 형사분은요, 애 엄마가 우리가 막 쪼니까 나중에 아이의 옷만 따로 이 골목길 쓰레기통에 버려놓은 거 아니겠나 라는 거예요. 하지만 샘 형사분은요, 아니다, 이거 따로 진범이 있다. 아니 그러면 사건 당일 잭을 봤다는 아이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파머 형사는요, 걔가 뭘 잘못 본 거겠지. 어린애니까 충분히 잘못 봤을 수도 있지 않겠나. 경찰이 아니고 뭐 그냥 일반 사람인데 어린애니까 그거를 경찰 옷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고, 아무리 애가 뭐 어떻다 저떻다 뭐 목격을 얘기한다 해도 자기 생각으로는 잭 엄마가 주요적인 용의자인 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샘 형사는요, 이런 파머의 말에 제발 좀 그 엄마 얘기 좀 그만 좀 해. 내가 그 엄마의 시간대랑 동선 다 확인해 봤다고. 알리바이가 성립이 된다고.
집에서 단서가 발견이 된 것도 아니고, 아니 뭐 나온 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엄마한테만 집착을 하는 거야, 왜? 그 사람한테만 집착하지 말고 용의자를 더 확대해서 보라고. 이 샘 형사부는요, 도대체 목격자인 이 아이들이 봤었다는 경찰관, 이 잭이 실종 당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경찰관이 누구였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잭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옆에가 실제 사건 현장인 골목길 사진이에요. 지름길. 이 골목길에서 잠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또 그놈이 나타날 것 같거든. 그놈은 소아 성애자니까. 그렇게 얼마나 기다렸을까. 초등학교가 끝날 때가 되니까 저 멀리서 경찰 제복을 입은 한 남자가요, 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초등학교 쪽을 바라보고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이 샘 형사부는요, 직감적으로 저 새끼구나, 저 새끼가 범인이구나, 그래서 다가간 거예요. 이봐요, 여기서 뭐해요? 그런데 웬걸 딱 보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경찰서 근처에서 햄버거 집을 하는 그 가게 사장인 거예요. 아유, 그 아이 너무 안 됐어요. 전단지 주고 가세요. 제가 가게에 붙여놓을게요 라고 말했던 그 사장. 이 남자는요, 이 샘 형사분을 보고 되게 당황하면서, 에? 저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아니, 경찰도 아니면서 이 옷은 뭐예요? 이 옷이요? 이거 그냥 이렇게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학교 부근에서 이 남자를 경찰 위장 행위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아동 살인에 대한 건 뭔가 단서가 나온 게 없으니까. 그 남자의 이름은요, 나타나엘 바조나. 옆에 이 남자예요. 이 남자는요, 경찰서 와서도 내내 당당했어요. 변호사한테 연락해야 되겠어요. 그게 내 권리잖아요. 그렇게 바조나가 변호사를 요청하면서 경찰은 신문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용한 거예요. 저 변호사 선임할게요. 이 바조나라는 이 남자는요, 2년 전에도요, 8살 아이를 추행해가지고 체포된 적이 있었던 남자였습니다. 바로 경찰은요, 바조나의 집을 수색했어요. 그렇게 바조나의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집의 꼬라지가요, 진짜 온통 쓰레기에 악취에 마치 지하 감옥같이 우중충하고, 한쪽 벽면에는요, 자기 집 근처에 어린 아이들의 사진과 정보들이 막 붙여져 있었대요. 이 집에는 이렇게 생긴 아이가 살고, 몇 살이고, 몇 시에 학교를 가려고 항상 나오고, 어느 길을 이용하고 이런 정보들이 막 붙여져 있고, 이 집에는 이렇게 생긴 아이, 저 집에는 저렇게 생긴 아이, 다 이렇게 사진이 다 붙여져 있고. 그런데 그 아이들의 사진 중에요, 현직 경찰의 아이 사진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여기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되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는. 벽에요, 쇠고랑, 그러니까 쇠고리 같은 것도 걸려 있었대요. 그리고 침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침대 머리판, 그 합판을 딱 봤을 때 그 침대에 누운 10살 아이의 몸에 칼을 그은 듯한 형상이 있었다고 해요. 10살이든 8살이든 되게 어린 애들을 이제 약간 학대한 흔적 같은 것들, 그게 이제 이 합판에 다 되게 고문의 흔적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바조나의 집안에 들어갔었던 이 경찰들이요, 한순간 다 할 말을 잃어가지고 다 아무 말도 없이 그 집을 나왔었대요. 다 충격을 먹은 거예요. 경찰은요, 바로 침대 합판,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칼부터 다 수집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바조나의 일기장이 또 수십 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일기장의 내용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를 기괴한 글이 가득 쓰여져 있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샘 형사부는요, 그 일기장을 딱 보는 순간 알았대요. 이 새끼 이거 나중에 경찰에 잡힐 걸 대비해가지고
모두 암호화를 해서 자기가 한 짓을 모두 여기에 기록을 해뒀구나. 이거 암호화가 된 기록이구나. 즉, 이 일기장 안에 암호를 풀면 이 자의 범행을 모두 알 수가 있겠구나. 이때부터 경찰이요, 한 방 안에 다 틀어박혀가지고 수십 개의 일기장을 다 뒤지고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형사분이 하루 종일 이 일기장을 붙잡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결과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푼 거예요. 옆에 화면처럼 한자를 건너뛰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종된 나머지 3명의 이름이 또 나오는 겁니다. 한자 2자씩 건너뛰어가지고 읽으니까 이름이 나와. 그리고 또 계속 읽으니까 모르는 아이들의 이름이 또 나오고, 이 일기장에서 나온 아이들의 이름만 100명이 넘었대요. 이 말은 즉, 이 바조나 정신병자한테 살인과 추행까지 다 포함해서 당한 어린 아이들이 100명이 넘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일기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해독했을 때 실종됐던 잭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보여드리는 이 자료가 실제 바조나 일기장의 일부 사진이에요. 실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일기장을 해독해서 쫙 읽는데 진짜 형사분이 소름이 쫙 돋았대요. 이 일기장 안에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매만지고 이 어린 아이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걸 다 암호화해가지고 기록을 해두고 혼자 그걸 매일 읽으면서 즐기던 새끼였다고. 미친 새끼. 이 쌤 형사분은요, 네 칼도 다 확보했고 침대 머리판도 가지고 왔어. 네가 쓴 일기장도 어떻게 하냐? 내가 다 해독을 했는데. 네가 계속해서 애들 성추행하고 잭도 네가 죽인 거 다 알고 있어. 이제 너 끝났어. 너는 꼼짝 못해. 잭 시신 어떻게 했어? 어디 있어? 점점점. 잭 시신 어떻게 했냐고. 점점점. 이때 쌤 형사분이 그랬대요. 이 바조나한테 다들 너를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달라. 그랬더니 이 바조나 이 말을 듣고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씨 웃었다고 합니다. 진짜 사이코패스 정신병자 새끼인 거예요.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면서 범행을 저질렀어 라는 거죠. 이 바조나는요, 경찰이 잭의 시신은 절대 찾을 수가 없을 거다라는 걸 알고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시신 없이 재판부에 넘겨야 했어요.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진짜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기가 어렵대요. 왜냐? 시신이 없으면 살인도 없는 셈이니까. 암호화된 일기장도 결정적인 살인의 단서가 안 되고, 이 일기장 안에 내용이 대놓고 적어놓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암호화가 돼 있었잖아요. 경찰이 이렇게 해독했다 해도 아니 바조나 자기가 난 그런 뜻으로 쓴 거 아닌데요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암호화 해갖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 새끼가. 이 쌤 형사분은요, 최대한 이 범죄자 새끼 죄를 받아야 되니까 잭의 엄마를 찾아갔어요. 내 아이가 살해됐다라는 걸 좀 법원에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나. 하지만 이게 쉽습니까? 이 엄마는 아들이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기도 힘든 거예요. 내 아들 안 죽었는데 왜 죽었다고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싫어요. 내 아들 찾아오세요. 그렇게 경찰은 어쩔 수 없이 바조나 재판 하루 전 기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니까 풀려난 거죠. 수사를 쎄 빠지게 하고 뭔가 이상한 게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됐는데 다 그게 쓰레기가 된 거예요. 왜? 시신이 안 나왔고 이놈은 입을 안 여니까. 이놈이 아이들을 추행하고 아이들을 죽였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잭에 이제 살인 혐의를 씌워가지고 죄를 받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범죄자 새끼가 거리를 활보하게 두면 안 된다. 또 추후에 피해자가 더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좀 얘를 잡아둬야 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요. 이 쌤 형사는요, 일기장을 해독하다가 바조나의 집 바로 위층에 살고 있었던 두 어린 아이도 이 바조나의 손에 희생됐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이 잭의 살해 혐의로 기소는 못했지만 다른 추행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미친 새끼 1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이 이긴 거예요. 다행히 이제 가둬놓은 거죠. 이 잭의 엄마는요, 아직까지도 잭이 살아있다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라고 해요. 계속 아들을 찾고 있다고. 자기보다 약하니까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추악한 범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이런 놈들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있으니까 이 어린 아이들도 호신용 무기를 하나씩 들고 다녀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 부위를 잘못 놀린 죄로 그곳을 이제 자르는 벌을 줘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어느 나라에서든 반복돼선 안 될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0년형을 선고받은 한 추악한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